21. 탈주 제보. 골목을 돌아서던 이지숙은 또 섬뜩하게 끼쳐오는 인기척을 의식했다. 미행이 붙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전혀 동요됨이 없이 태연하게 걸어갔다. 그러나 전 신경은 뒤로 쏠려 있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지숙은 속입술을 물었다. 살이 붙지 않은 보통 키의 검은 편인 얼굴. 그 미행자는 벌써 이틀째 차가운 바람으로 몸을 휘감아오고 있었다. 교문 건너편 가게 유리문 안에서 그 모습은 언뜻 눈에 잡혔고, 병원을 나와 큰 길에서 꺾어지는 첫 번째 골목을 지나치면서 곁눈질로 재빨리 포착한 모습도 동일인이었다. 미행자는 언제나 얼굴 모습이 없게 마련이었다. 미행자가 잽싼 동작으로 감추기도 해서였고, 미행을 당하는 쪽에서도 미행을 알아차렸다는 낌새를 보여서는 안 되므로 시선 마주치기를 피하기 때문이었다. 이틀. 그녀는 긴장했다. 자신이 느낀 것이 이틀일 뿐 미행은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면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머리는 혼란해졌다. 그녀는 감정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침착하자.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르고 있었다. 일단 정지한 그녀의 사고는 과거의 시간의 갈피를 더듬기 시작했다. 하루 전, 이틀 전, 사흘 전, 나흘 전. 그녀의 사고는 과거의 한순간을 포착해냈다. 과거의 시간은 현재로 바뀌고 기억은 생생한 현실로 현상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의 화면에 확대되고 있는 것은 청년 단장의 얼굴이었다. 병원 앞에서 김범우를 마주쳐 잠깐 시간을 빼앗기고 돌아서 몇 걸음 옮겼을 때 정면에서 걸어오고 있던 사나이. 순간적으로 그가 청년 단장인 것을 알아차리고 예사롭게 지나치려 했는데 온몸으로 쏟아져 오는 것이 분명했던 그 눈초리. 뱀에 감기는 것 같았던 그 전율스러운 불길함. 그때 그녀의 머리를 강타해 오는 것이 있었다. 그는 김범우를 만나고 김범우에게 자신에 관한 것을 묻고, 김범우는 아는 대로 대답하고, 그럼 토벌대장 앞에서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미행을 붙이게 된 것인가? 그녀는 정신이 아뜩해지는 걸 느꼈다. 그렇다면 미행은 이미 이틀째가 아닌 것이다. 위험하다. 그녀가 절망감과 함께 내린 판단이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를 보일 수는 없었다. 뒤에는 미행이 따르고 있었다. 갑작스런 행동의 변화는 상대방에게 공격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만약 나흘 전부터 미행이 붙었다면 그동안 병원에 드나든 횟수만으로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나흘 전부터 미행이 붙었다면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고개를 드는 의문이었다. 그건 자기 변명적이고 자기 최면적인, 지극히 위험하고 안일한 발상이었다. 그것은 혁명의 적인 센티멘털리즘의 소산일 뿐이었다. 김범우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당연한 상황을 그냥 지나친 실수를 범한 것처럼 그 의문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그때 그 상황을 포착하지 못했던 것은 안창민의 병세에 정신을 팔고 있었던 탓이었다. 마찬가지로 나흘 전부터 붙은 미행을 깨닫지 못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확률이 컸다. 그녀는 어설프게 고개를 들었던 의문을 가차없이 쳐내며 미행은 나흘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확정지었다. 그녀는 교문을 들어섰다. 미행자의 발소리가 학교의 담이 꺾이는 부분에서 멈추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대로 돌아서서 얼굴 없는 그 더러운 놈의 가슴팍을 명중시켜버리고 싶은 충동에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총이 들려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마음이 조급해져 있었다. 이지숙은 교무실로 들어서며 전화기가 걸려있는 쪽부터 살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의 책상으로 가앉았다. 10명이 넘는 선생들이 한 곳에 떼지어 몰려 떠들고 있었다. 야, 토벌대장 놈이 권총을 쑥 빼들었을 때 나는 손 선생이 죽는구나 생각했었어. 손 선생,
그때 심정이 어땠어? 어허, 그리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소? 그냥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지. 선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그녀는 그쪽을 눈을김으로 쳐다보았다. 둘러선 선생들 사이로 손승호의 모습이 어릿거렸다. 비겁한 배신주의자, 한심한 센티멀리스트. 그녀는 손승호를 향해 침을 뱉었다. 손승호를 둘러싸고 떠들어대고 있는 선생들은 똥통에 구더기만도 못해 보였다. 사회주의를 배신한 손승호가 어제 한 짓은 센티멘털리스트의 충동적인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전화를 걸기에는 절호의 기회였다. 배신자의 덕을 보는 셈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자해병원 대주세요. 그녀는 교환수가 도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병원에 은신하고 있는 염상진을 떠올렸다. 그는 대할수록 신뢰가 깊어지는 사람이었다. 이지숙입니다. 원장님 부탁합니다. 이런 위급 사태에 대비해서 암호를 준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염상진도 미처 거기까진 생각이 미치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슬그머니 염상진에게로 돌려지려는 원망스러움을 그녀는 사정없이 무지르며 자신을 단호하게 꾸짖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지숙입니다. 염 선생님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금방 당황으로 변했다.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바로 좀 바꿔주십시오. 전화로 이거 저쪽에서도 교환수가 신경에 걸리는 것이 분명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지숙은 염상진에게 위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위험, 오늘 밤 안으로 피신. 이 간단명료한 한마디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없음이 문제였다. 교환수도 문제였고 선생 누군가가 듣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 염이요. 마침내 울려온 짧은 음성.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져 왔다. 네, 담임 이지숙입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애가 성격이 위험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오늘 밤 안으로 결정을 내리세요. 언젠가 찾아뵙도록 하죠.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소. 저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었다. 이지숙은 수화기를 전화통의 옆구리에다 걸며 긴 숨을 소리 없이 내쉬고 있었다. 아직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창민의 헬쑥한 얼굴이 떠오름과 동시에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속입술을 깨물며 부르르 떨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깨문 속입술 속으로 위아랫 이빨 끝이 맞부딪혔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들고 눈을 씀벅거렸다. 입안에 피냄새가 연약하게 감돌았다. 눈물이 그리도 갑작스럽게 솟을 줄은 자신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고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감정이었다. 자신의 감정 그 어느 부분에 그렇게 예민한 촉수가 숨겨져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부끄러우면서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첫 생리를 경험한 이후 두 번째로 느끼는 새로운 자기 생명에 대한 발견의 경이로움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자기 책상으로 돌아왔다. 선생들은 그때까지도 무리를 지어 떠들어대고 있었다. 거기에 여선생도 끼어 있었다. 소영웅이 되고 있는 손승호의 기분은 어떨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비록 배신자일 망정 속물 근성은 별로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지금 속물들에 의해 소영웅으로 받들어지고 있었다. 그는 얼마나 고역스럽고 괴로울까. 그녀는 손승호가 가엾게도 여겨졌다. 들몰댁은 아이들에게 다리쉼을 시키느라고 길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가락 마디 하나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전신이 무겁고 맥이 처져 내렸다. 친정을 나설 때도 몸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더 머무를 수가 없어서
몸이 다 나은 양 억지 웃음을 피워가며 두 아들을 앞세웠던 것이다. 말이 친정이지 아버지가 세상을 뜬 친정은 한 끼 밥을 얻어먹는데도 바늘방석이었다. 그런데 그 바늘방석에 누워 꼬박 이틀을 앓았다. 동생이나 동생 댁에게 참으로 면목 없고 미안한 일이었다. 농사철에 호미질 한번 거들지 않았으면서 잡혀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을 맡겨 양식을 축냈고 이번에는 알아눕기까지 한 것이었다.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열이 어느 만큼 잦아들자 바로 몸을 일으킨 것이다. 몸져 알아눕게 된 것은 잡혀가서 치른 곤욕탄만이 아니었다. 몸은 갇혀있을 때부터 등골에 오소소 찬바람이 일고 팔다리가 찌뿌드드하니 좋지를 못했는데 동생이 어렵게 꺼낸 말을 듣고는 그대로 병이 나고 말았다. 상심이라는 것이 허리 꺾일 병이라는 옛말이 맞는 말이었다. 누님, 차마 내 입으로 요런 말 하기는 괴롭고 마음 아파 피하려고는 했는데 기왕지사 닥칠 일 늦게 알아 살빵도 못 차리고 다급해지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차근차근 살 길 찾아보는 것이 낫다 싶어 말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오. 무슨 말인 거 허니 좌익을 한 집에는 내년부터 소작을 안 내주게 될 것이라는 말이오. 이것이 뭐 나라가 정해서 시키는 법이 아니고 원래 지주가 자기 논밭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요번 난리에 좌익한테 안 당한 지주가 없고 그 사람들은 소작을 안 붙이기로 마음을 정해가는 모양이오.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불안스러움이었지 코앞에 닥친 일은 아니었다. 그 불안스러움 속에는 혹시 무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섞여 있었던 것이다. 아이 누님, 너무 상심 마시오. 누님이 요리 아파불면 말 꺼낸 내 입장은 뭐가 되겠소. 산입에 거무줄 칠한 법 없은께 어찌게든 살아갈 궁리를 해봅시다. 동생은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고 하며 몹시 민망했다. 말만으로도 고마웠다. 동생도 소작을 붙이고 사는 처지에 무슨 방법이 있을 리가 없었다. 열에 들떠 끙끙 앓으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동생의 짐이 안 되게 살아갈 결심을 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자신이 너무 오래 머물러 동생의 짐이 되면 어머니가 그만큼 마음고생을 겪게 되는 것이었다. 들물댁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놈의 하늘이 저리 징하게도 푸르고. 들물댁은 무심히 생각하다 말고 눈을 껌벅여 새삼스럽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마음 먹고 하늘을 눈에 담기도 실로 오래된 일이었다. 어쩌면 하늘이 저리도 맑고 푸르고 끝도 없이 깊을 수가 있을까 싶었다. 하늘의 깊이를 따라 눈길을 길게 뻗치고 있는 들물댁의 가슴에는 까닭 모를 서러움이 차츰 차오르고 있었다. 서러움은 가슴을 채우고 목을 채우고 입으로 넘쳐올랐다. 주술을 끝내서 더 넓어 보이는 고읍들이 서러움으로 차고 산들도 서러움 속에 잠기더니 마침내 하늘까지도 서러움으로 뒤덮였다. 그 하늘이 차츰 흐릿흐릿 변하고 있었다. 들물댁은 무심결에 눈을 훔쳤다. 손등에 눈물이 묻어났다. 그때서야 들물댁은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서 일기 시작한 서러움이 하늘을 덮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그 끝없이 푸른 색깔이 바로 서러움으로 자신의 가슴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늘의 푸름이 그대로 서러움이었고 서러움의 색깔이 바로 그 끝없는 하늘색이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고생길도 저리 끝이 없을 것이다. 언니, 왜 온가? 큰아들 길람이가 옆에 와 서며 나무라듯 말했다. 아니요, 언니가 왜 울어? 들물댁은 황급히 눈을 훔쳤다. 아버지 생각했지? 아니요. 들물댁은 길람이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못한 채 몸을 일으켰다. 언니 맘 다 알아. 그래도 아버지 생각하지 말어. 길람이는 화가 난 것처럼 말했다.
들몰댁은 아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묻고 싶지는 않았다. 길라미는 더 말을 하지 않고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 뒷모습에서 들몰댁은 얼핏 남편을 느꼈다. 정없이 산 남편이 아니었다. 정을 나눌 새도 없이 놓쳐버린 세월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일이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산중에서 겨울을 지낼까. 소문으로는 조계산이라고도 했고 지리산이라고도 했다. 어느 산이든 가볼 수 없기는 매한가지였고 몸이나 성하기를 빌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손바지 저고리나 한 벌 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여름 옷을 입고 떠났는데 추위가 이른 산중에서 그 옷으로 어찌 견뎌내고 있는지. 들몰댁은 가슴이 먹먹해왔다.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뻗어나가고 있는 산줄기가 푸른 하늘과 경계를 이루며 뚜렷하게 가까워 보였다. 저 옥산 넘어 오금제를 넘어가면 조계산 가는 길이 있다고 했다. 조계산을 넘으면 지리산이 나온다고 했다. 남편이 저 굽이굽이 뻗어나간 산줄기 그 어디에 있는 것일까? 불현듯 남편이 그리워졌다. 당장 저 산줄기들을 넘어 찾아가고 싶었다. 두 아이만 없다면 정말이지 당장 찾아가고 싶었다. 무슨 고생, 어떤 고초를 겪더라도 함께 있고 싶었다. 그리고 함께 죽고 싶었다. 들물댁의 거칠한 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살인문이 삐딱하게 열린 집안은 찬바람만 가득했다. 쪽마루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나뭇잎과 지푸라기 등속이 널려져 어지러웠다. 들물댁은 아궁이에 불부터 지폈다. 애들을 들이려면 방의 냉기부터 없애야 했다. 다 달아빠진 수수대 빗자루로 마루에 앉은 먼지를 대충 쓸어냈다. 들몰댁 언제 왔어? 뒷집 구룡댁이 사립을 들어서며 반가워하고 있었다. 어이, 오시오 구룡댁. 들몰댁도 마당으로 내려서며 구룡댁을 반갑게 맞았다. 근데 몸이 어째 이러시오? 소문대로 그놈들이 무작스럽게 했는갑소. 구룡댁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니라 친정서 몸살을 자 말았어. 금매 들몰댁 맹기로 짱짱한 사람이 어째서 몸살을 알았겠소? 그놈들한테 무작스럽게 당했은께 몸살 거지 알았지? 구룡댁은 분한 얼굴이었다. 어쩌겠어, 다 팔잔디. 들몰댁은 쓸쓸하게 웃었다. 누가 아요? 그 팔자가 양지될란지. 너무 심란하게 생각 마시오. 모르겠어, 어찌 될 팔잔지. 마루를 닦으려고 하던 참이었구만이라. 근데 물이 없을성 물른디요? 인자 샘에 가야제라. 몸알 아프담서. 나가 한 동호 갖고 올 것인께 우선 그걸 쓰시오. 구룡댁은 곧바로 돌아섰다. 들몰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저런 인심도 드물리라 싶었다. 마냥 잡혀다니고 주목받고 하는데도 구룡댁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근데 아가들은 어디 있어? 구룡댁이 물동이를 이고 들어서며 물었다. 방에 냉기 가실 때까정 불 쬐라고 아궁지 앞에 앉혀뒀어. 들몰댁은 물동이를 받쳐 잡았다. 그래서 찍소리가 없었구만. 나는 또 어쩐 일이다냐 였소. 들몰댁은 걸레를 주물렀다. 근데 말이오. 들몰 데가 없는 새 길라미 아버지가 행에 올란지도 모른다 싶어 밤마동 귀를 종구고 살았소. 인자 영 안 올란갑제라? 목소리를 낮춘 구룡댁의 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들몰댁의 전신에는 소름이 쫙 끼쳤다. 그리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무섬증에 휩싸이고 있었다. 구룡댁 쪽으로 얼굴조차 돌릴 수 없는 무섬증이었다. 그것을 누가 알겠어. 그 문딩이 같은 인종이나 알지. 들몰댁은 패연하려고 안간힘하며 겨우 그렇게 말했다. 일부러 문딩이 같은 인종이라고 야멸차게 말했다. 일하시오. 나도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볼라요. 구룡댁이 치마를 털어대며 일어섰다. 물 고맙소. 잘 갑시다.
들물댁은 그 짧은 말을 하는데도 힘이 들었다. 치마 속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왜 소름이 끼쳐오고 무섬증이 엄습했는지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구룡댁의 어조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얼굴을 맞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여자가 정겨운 이웃이 아니라 무서운 감시자라는 판단이 백지에 찍힌 먹물처럼 확실하게 들몰댁의 의식에 박혀온 것이다. 들몰댁은 그 순간부터 구룡댁을 경찰의 끈앞으로 단정을 내렸다. 변함이 없다고 여겼던 그 여자의 마음도, 만나자마자 먼저 토벌대를 욕하고 들었던 것도, 양지가 될지도 모를 팔자니 너무 심란해하지 말라던 위로의 말도 모두 거짓이었고 위장이었고 함정이었다. 더구나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은 노골적인 감시였다. 도대체 구룡댁은 언제부터 그 짓을 해왔던 것일까? 들몰댁은 팔이 후들거려 걸레를 짤 수가 없었다. 구룡댁이 경찰보다도 토벌대보다도 청년단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다. 산지 사방에 감시의 눈이 박혀 있음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설마 구룡댁까지 자신을 감시하는 눈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남편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가슴 미어지게 실감할 수 있었다. 남편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끝도 한도 없이 이어져 나간 산줄기고 첩첩이 쌓인 산일 뿐이라면 몇 날 며칠 몇 년이고 걸어 당도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은 끊을 수도 해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거미줄이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두 자석 안 굶기고 키울 텐께 꿈에라도 올 생각 마시오. 꿈에라도 올 생각 마시오. 들몰댁은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다. 한기가 일고 몸을 추스를 수가 없어 들몰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시아버지의 굿을 올리기 위해 다시 무당을 찾아가려 했었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년부터는 소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동생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뒤로 미루어둔 시아버지의 굿이었다. 시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지은 농사였고 소작을 얻지 못하게 되면 자신으로서도 마지막 농사가 될 그 수확으로 어서 시아버지의 저승길 닦는 굿을 장만하고 싶었다. 그리 험하게 세상을 버린 시아버지를 고이 저승으로 모셔드리고 자신은 새로 살아갈 길을 찾을 작정이었다. 애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들몰댁은 눈을 떴다. 작은 아들 종남이가 흔들어 깨운 모양이었다. 엄니 배고파. 종남이가 우는 소리를 했다. 아휴, 금세 점심때가 되었다냐? 들몰댁은 더디게 몸을 일으켰다. 밥 때 벌써 지냈어. 종남이가 뾰루퉁한 얼굴로 소리질렀다. 그동안 깊은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엄니가 아파서 그랬다. 들몰댁은 작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큰아들은 배를 깔고 엎드려 연필 끝에 침을 묻혀가며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들몰댁의 눈길은 연필에 머물러 있었다. 신우대에 끼워진 몽당 연필은 손가락 한 매듭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요, 공부만 열심으로 해라. 이 애미 뼈가 다 닳아지도록 뒷바라지 할 것인께. 들몰댁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엄니 얼른 밥 줘. 나 배고파 죽겠네. 언니야, 알았다. 들몰댁은 백통비녀를 뽑아 입술 사이에 물고 두 손으로 머리칼을 대충 손질하고는 다시 쪽을 틀었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저리고 시리도록 아팠다. 지독스러운 몸살이었다. 아이들에게 고구마 밥을 해먹였다. 몸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구룡댁한테서 받은 충격이 참으로 어느 만큼 가라앉혀진 모양이었다. 들몰댁은 도래등의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 꽃같이 고운 젊은 무당의 굿은 틀림없이 시아버지를 저승으로 편안히 모셔가리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들몰댁은 구룡댁의 사리밭을 지나며 생각하고 있었다. 절대로 눈치챈 표를 내서는 안 된다. 예전처럼 변함없이 친한 척하며 지내야 한다. 그러면서 들몰댁은 어떤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정체를 알아버린 이상 구룡댁은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고흥과 역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이르러 들몰댁은 잠시 망설였다. 어느 길로 갈까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역전을 거쳐 소화다리를 건너고 회정리 1구를 지나는 길에 비하면 이 지점에서 철길을 따라가다가 철다리를 건너는 것이 거리로 절반밖에 안 되었다. 더구나 철길을 따라가게 되면 경찰서나 청년단을 피해가려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망설일 것 없이 철길로 들어섰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망설이는 것은 철다리 때문이었다. 그냥 평지를 걷기에도 다리가 약간씩 허청거리고 발이 헛놓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철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하는 주저가 생겼던 것이다. 들몰댁은 다시 해를 가늠해 보았다. 저녁 밀물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밀물이 저으면서 포구에 물이 불어나면 철다리는 더 건너기 어려울 거였다. 몸이 아프지 않을 때도 침목 사이로 밀물 저오는 물살을 내려다보면 눈앞이 어질어질해지고 다리가 얼어붙었다. 물살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매물 돌고 꿈틀거리며 불어나는 것이었다. 아무리 내려다보지 않으려 해도 침목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까마득하게 먼 수면으로 눈길은 한사코 끌려갔다. 들몰댁은 철다리를 건널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역적으로 길을 잡았다. 회정리 2구나 3구, 장양리 사람들은 을에 지름길인 철다리를 건너 중심가로 들어갔다. 철다리를 건너 다닌다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관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건 근무태만해서가 아니라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다수의 행위를 막을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장날 같은 때는 철다리 위에 사람의 행렬이 이어지게 마련이었다. 철다리를 건너다가 기적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재빨리 앞뒤를 살펴 가까운 쪽 교각으로 가서 피신을 하고는 했다. 어떤 짓궂은 기관사는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교각 위에다가 기차를 세우고는 뜨거운 물을 아래로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물에 데어 화상을 입었다는 사람은 읍내에 하나도 없었다. 들몰댁은 지난번처럼 도래등 마루에서 걸음을 쉬었다. 중도 들판과 그 끝머리 포구는 여전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소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만약 그리 되면 저 갯벌밭에 꼬막을 캐서라도 살아가리라 했던 지난번의 생각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세상 사람들이 자작금 몸 놀리고 일해서 먹고 살기로는 매한가진데 거기에 상하 귀천이 논두렁이 둘러치되게 딱 정해져 있는겨. 그것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힘이 들고 목심이 위태로운 일일수록 천하고 몸 덜 놀리고 편할수록 귀한 것이여.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암소롱도 어쩔 때는 불쑥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겨. 그것이 언젠가 오면 엄동설안에 뻘밭에서 여자들이 꼬막 캐는 것을 볼 때요. 널빤지를 다 떠고는 하지만 한쪽 다리는 뻘밭에 넣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춥고 힘드는 일이겠어. 그 힘드는 일에 비하면 꼬막값이 너무 싼 것이지. 남자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천하게 여기는 것이 배 타는 것인데 여자 하는 일로 제일 천한 것이 꼬막 캐는 일일 것이요. 언제인가 겨울에 꼬막장수 여자를 보내놓고 시아버지가 혀를 차가며 한 말이었다. 그 여자의 손등은 얼부풀고 터서 짝짝 갈라져 있었다. 갈라진 자리마다 핏발이 엉켜있는 그 손을 여자는 몹시도 부끄러워했었다. 아버님, 지가 인자 그 천한 일을 할런지도 모르겠구먼요. 소작이 떨어지고 길남이 종남이 키울라면 그보담 천한 일도 할 것이구만요. 아버님, 지가 힘내서 살아가게 지를 꼭 지켜주시시오. 들몰댁의 가슴은 눈물로 젖고 있었다. 무당의 집은 비어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지난번에 왔을 때와는 정반대였다. 들몰댁은 그 생소한 정막에 주눅이 들며 집안을 기웃기웃했다.
잿돌에 얌전하게 놓여있는 고무신이 겨우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귀신개라? 한참이 지나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누구 귀신개라? 들몰댁은 좀 더 소리를 높였다. 잠시 후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 지를 알아보시겠는가요? 들몰댁은 문 앞으로 다가갔다. 전번에 오셨던 안으로 드시시오. 소화는 들몰댁을 금방 알아보았고 들몰댁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칠동에 사는 들몰댁이라고 하는만요. 들몰댁은 방에 앉으며 인사를 했다. 편히 앉으시오. 전번에는 고마웠구만요. 소화도 지난 인사를 차렸다. 근데 무슨 곳을 하시려고? 야, 시아버지께서 시상을 뜨셨는데 맴이 자꾸 그게 무엇이냐. 지대로 저승길을 못 가시고 어쩐 일인지 들몰댁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시아버님이 명대로 다 못 살고 무슨 험한 일 당하셨는 게라. 맞구만이라. 그렇구만이라. 들몰댁은 금방 손뼉이라도 칠 것만 같았다. 웜에 용하기도 한 거 어찌 그리 딱 알아맞혀 꾼다냐. 참말로 용하기도 용한 거. 들몰댁은 감탄을 거듭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어찌 돌아가셨는지 말해보시오. 근께 그것이 무엇이냐. 들몰댁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다 말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남편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기가 싫었다. 신령님 앞이니께 무슨 이약을 혀도 숨이 안 잡히고 딴 뒤로 새나가지도 않소. 숨기지 말고 다 말하시오. 소화가 고개를 보일 듯 말 듯 끄덕이며 어루만지듯 하는 눈길로 말했다. 들몰댁은 신령님 앞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감추고 속이는 것 없이 다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근께 아그들 아버지 이름이 하대치인데 폴세부터 좌익물이 늘었다가 요번 난리 앞장을 섰구만요. 그런데 결국 쫓겨가 불고 식구들만 남았는데 좌익 손에 부모 잃어뿐 젊은 사람들이 부모 왼수 갚으려고 패를 짜갖고 밤에 좌익 컨집들을 찾아댕기면서 매질을 했구만이라. 시아버님은 그때 들몰댁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소화는 고생에 찌들린 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여자의 우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하대치. 그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좌익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친근감이 가고 바로 앞에 앉아있는 가난하고 초라한 여자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들몰때 곧 태기를 해야겠어. 소화는 들몰댁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어쩐 일인지 꼭 들몰댁이라고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다. 김범우는 순천행 기차를 기다리며 첨산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천봉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산은 언제 보아도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 기이한 생김도 생김인데다가 자리 잡고 앉은 위치까지 특별해서 생겨나는 신비로움일 것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첨산은 거대한 세모뿔이었다. 산은 을에 줄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줄기를 따라 크고 작은 봉우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첨산은 그렇지가 않았다. 양쪽에 아무 줄기도 거느림 없이 혼자 우뚝 솟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경계를 짓고 있는 양쪽 능선은 흡사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직선으로 뻗어올라 봉우리에서 만나고 있었다. 첨산이 그런 생김일 뿐이었다면 신비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조물주는 직선의 단조로움을 파괴하여 조화를 이루고 싶었음일까? 직선으로 뻗어오르던 양쪽 능선이 거의 봉우리 가까이에 이르러 난해한 곡선으로 변했다가는 다시 정상까지는 직선으로 맞닿고 있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첨산의 신비스러움은 잉태되고 있었다. 그 모습은 흡사 삿갓을 쓰고 있는 형상이었다.
그런 단정하고도 기이한 모습의 첨사는 자리를 잡아도 하필이면 뱀골재 너머에 바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지형적으로 보아 뱀골재는 어찌할 수 없이 벌교와 고흥반도의 경계였다. 그러므로 첨사는 고흥의 문턱에 자리를 잡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서 고흥 사람들은 첨산을 고흥을 지키는 수문장이라고 믿고 있었고, 벌교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 기이하게 우뚝 솟아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고흥 사람들의 말을 수긍했다. 고흥 사람들은 그 산을 신성시해서 함부로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김범우는 자신도 첨산을 한 번도 올라본 일이 없음을 상기하며 엷게 웃음지었다. 주위에 둘러쳐진 재석산이며 진광산 같은 것은 이미 국민학교 때 오르내렸고 멀리 있는 조계산이나 지리산까지도 다 올라봤던 것이다. 그런데 한나절 거리밖에 안 되는 첨산은 왜 오르지 않았을까? 아마 함부로 오르지 않는다는 금기 때문이었으리라. 오르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산, 그런 산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보니 첨산이 더 신비스럽게 다가드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아이고 이거 뉘신가 했더만 김 선생 아니시오?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내며 한 남자가 불쑥 다가섰다. 김범우는 반사적으로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히며 눈앞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상업학교에서 무슨 주임인가를 맡고 있는 조한규였다. 안녕하십니까. 김범우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는 눈길을 돌렸다. 교육자라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간교한 인상을 풍기는 조한규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어디 순천가시여? 조한규는 자신을 꺼리는 눈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김범우의 시야로 접근하며 물었다. 예, 김범우는 마지못해 대답을 하며 담배를 꺼냈다. 그가 조한규를 싫어하는 것은 인상 때문만이 아니었다. 일제 만렵에 조한규가 자행했던 일련의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40여 명이 전부인 학생들을 줄을 세우고 구령을 붙여가며 신사참배를 다닌 그 유별난 열성은 접어둔다 하더라도 그는 두 학생을 가미카제 특공대로 설득, 자원시킨 공로로 서장의 표창을 받은 위인이었다. 마침 잘 되었어. 나도 순천에 넘어가는 길인데다가 김 선생을 벌써부터 만나려고 하였었어. 김범우는 담배만 빨아대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로 만나려 했느냐고 물어줘야 이야기가 진전될 것인데 김범우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상대방도 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기차 안에는 사람이 반도 차 있지 않았다. 그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다. 김범우는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김범우는 조한규가 다른 자리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는 눈치도 없이 굳이 옆자리에 와 앉았다. 그렇다고 자신이 자리를 차고 일어설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김범우는 쓴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역겨운 존재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감정 노출은 오히려 이쪽의 인격 파괴가 되는 것이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고역을 참자고 생각하며 김범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덜컹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엇이냐 김 선생? 조한규가 김범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범우의 눈치를 살피고는 있었지만 마흔이 다 되어 보이는 거무스름한 그의 얼굴에는 비굴함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가 눈치를 살피는 것은 무언가를 탐색하려는 쪽이었다. 말씀하십시오. 김범우는 창밖을 내다본 채 말했다. 혹시 손승우 선생을 통해서 무슨 말 못 들으셨소? 아니요. 김범우는 자신도 모르게 조한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요상하네. 찰떡목디기 약속을 한 것이 언제라고 이적지 그 말을 안 전했을꼬? 조한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하면서도 눈길은 김범우한테서 떼지 않고 있었다. 김범우는 비로소 그가 자신에게 무슨 용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필요 이상으로 친근한 인사를 보내왔던 것이나 굳이 옆자리에 와 앉은 것이나 다 까닭이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용건이 어떤 것이든 간에 김범우는 아무런 흥미도 관심도 느끼지 않았다. 김 선생, 우선 담배나 한 더석 태웁시다.
조한규는 김범우 쪽으로 바짝 돌아앉으며 담배를 권했다. 김범우는 결코 내키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담배를 빼들었다. 성냥을 꺼내려는데 조한규가 재빨리 불을 켜서 디밀었다. 아닙니다. 조 선생 먼저 붙이십시오. 김범우는 사양했다. 그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흠이 크다고 해도 그 문제와는 별개로 그는 연장자였다. 아, 어서 붙이십시오. 조한규는 불을 더 가까이 디밀었다. 아닙니다. 김범우는 고개를 저었다. 성냥개비는 반나마 타들고 있었다. 참, 전 그러면 조한규는 못 이기는 척 담배 끝으로 불을 가져갔다. 담배를 빠는 그의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가 손 선생을 통해서 김 선생한테 부탁하려고 했던 일은 절대로 김 선생한테 폐를 끼치는 일은 아니었어. 조한규는 일단 여기서 말을 끊고는 담배를 서너 모금 연거푸 빨아댔다. 부탁이지만 저 자세를 취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부탁이지만 폐가 되지 않는 부탁이 어떤 것일지 김범우는 슬그머니 흥미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호의적인 흥미 유발은 아니었다. 김 선생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부터 학제가 바뀔 것이오. 현행 5년제 중학이 중고등학교로 분리되면서 각기 3년씩으로 되는 것이오. 신학제 변경에 따라 우리 학교도 정식으로 중고등으로 분리되어 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어. 벌기어 중학교, 벌기어 상업고등학교가 탄생되는 것이오. 그래 되면 학생 수도 늘고 선생도 많이 필요할 것 아니겠소. 그래 내가 손 선생을 만나던 거요. 손 선생도 자리를 옮겨 같이 일을 하기로 하고 김 선생한테도 고향의 학교를 육성하는 뜻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권해달라는 부탁을 손 선생한테 했던 것이요. 근데 어찌 손 선생이 그 중요한 말을 이적지 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김범우는 조한규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담배만 빨고 있었다. 손승호가 전혀 그런 말을 비치지 않은 것은 그 나름으로 부정적 판단을 내린 결과의 일이라 싶었다. 물론 역사와 전통이 깊은 순천중학하고 새로 생기는 벌교학과하고는 큰 차이야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이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김 선생 보고 그냥 자리를 옮겨 앉아라는 것이 아니라 교무과고 학생과고 아무 자리나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과장으로 앉으라는 것이오. 김범우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과장 자리를 미끼로 나를 유혹하면 당신은 뭐가 되는 거지? 교감이 되기로 묻기를 했나 교장이 되기로 공작을 했나? 그가 하는 짓으로 보아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은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았다. 식민시대를 그리도 더럽고 치사하게 살아낸 자가 이제 또 똑같은 몸뚱어리, 똑같은 목구멍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소리를 짓거려가며 학생들을 교육한다 할 것인가. 역전의 좌측에 자리 잡고 있는 상업학교는 1인들이 격리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학원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정식 학교로 인가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었지만 그 일을 조한규 같은 위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김범우는 서글픈 우울감으로 빠져들어갔다. 옆에 앉아있는 조한규는 하나가 아니었다. 또 다른 조한규는 전국적으로 수백만을 헤아릴 것이고 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조한규처럼 열성적으로 설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해방 3년에 어찌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었다. 김 선생 어찌하시겠소? 조한규는 결정을 재촉하고 있었다.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로 보아 그는 김범우의 침묵을 마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았다. 김범우는 눈길을 옮겼다. 내가 지금 왜 순천을 가는지 아시오? 선생 노릇을 하기 싫어 사표를 내려가는 참이요. 김범우는 엉뚱한 말을 내뱉었다. 아니 선생을 하기 싫다니 그럼 뭘 할 작정이요? 꼭 알고 싶다면 말하겠소. 마땅하게 할 일이 없는데 빨갱이질이나 할 작정이요. 뭐요? 우한 객담을 해도 유분수지? 김범우가 자기를 야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는지 그의 얼굴은 험악하게 구겨졌다. 다른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조한규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김범우의 얼굴에는
공허한 웃음이 서려 있었다. 기차에서 내린 김범우는 경찰서로 직행했다. 그 가짜 중놈 광주 고법으로 넘어갔어. 한창길이 거침없이 말했다. 그게 언제요? 김범우는 놀라움과 함께 물었다. 며칠 사이에 순천지법의 재판을 거쳐 광주 고법으로 넘겨졌다는 그 신속성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틀 되었어. 근데 어째 그요? 한창길이 마뜩찮은 표정으로 물었다. 됐어요. 아는 사람이라서. 어째 당신이 아는 사람은 모두 꼴갱이야 그래? 한창길은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기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볼기짝을 또 한바탕 두들겨보고 싶소? 김범우의 능청스러운 말이었다. 볼일 다 봤으면 가보시오. 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인께. 한창길은 상대 못할 사람이라는 듯 손을 저었다. 고맙소. 또 봅시다. 그 가짜 중놈하고도 친척이요? 돌아서려는 김범우에게 한창길이 불쑥 물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요. 왜 그러시오? 신석주하고 그 중놈하고가 다 한통속이란 제보가 있는디 그 꼴갱이 새끼들이 죽어도 아니라고 잡아 뛴단 말이야. 한창길이 예리하게 눈을 굴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김범우는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다. 한창길은 불시에 유도신문을 한 것이었다. 그 중놈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는 몰라도 더 가차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꼴갱이 새끼들 가차이어서 이문 볼 것 하나도 없는 시상인께. 한창길의 어조는 몽둥이질 만큼이나 살벌한 데가 있었다. 잘 알았소. 그럼 수고하시오. 김범우는 다급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다. 그러나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발길이 막연했다. 순천으로 넘어온 것은 순전히 송 선생을 면회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뒤를 돌봐주는 누구라도 있기나 한 것인지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었다. 모략이 진실을 살해할 수도 있었고 중상이 순수를 파괴할 수도 있었고 허위가 진실로 둔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빗장뼈가 부러진 몸으로 광주까지 옮겨갔을 그분의 신변이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우선은 고법으로 넘어간 사실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고법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판결과는 별개로 그만큼 신변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재판의 과정은 냉정하긴 하지만 그만큼 충동적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김범우는 학교로 발길을 돌렸다. 그동안 학교에는 한 차례도 나가보지 못했던 것이 어떤 태만이나 무책임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학교는 썰렁하게 비어 있었다.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적막한 냉기가 끼쳐왔다. 넓은 운동장에는 4~5명의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을 쫓으며 제각기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들이 학교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정막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김범우는 학교 건물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건물은 상처투성이었다. 유리가 깨져나간 네모진 창틀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보였다. 그것들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음은 학교의 재정곤란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김범우는 교무실 문을 옆으로 밀었다. 조심을 했는데도 쇠 레일 위를 구르는 쇠바퀴의 마찰음은 언제나처럼 귀에 거슬리는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아니, 김 선생 아니시오? 무서우셨군요, 김 선생. 아이고, 어서 오시오. 오랜만이오. 김범우가 교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서너 명의 선생들이 한꺼번에 인사를 건네었다. 그 목소리들이 하나같이 반가움에 차 있었다. 그 반가워함에서 이번 사건의 격렬성을 새삼스럽게 느껴야 했다. 그건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를 무사히 넘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김범우는 4선생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었다. 선우진을 제외한 3선생은 이번 사건 이후 첫 대면이었던 것이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던 중인 모양인데 제가 방해를 했나 봅니다. 김범우는 원을 그리며 놓여있는 의자들을 보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선생과 선우 선생이 열띤 토론을 벌이던 중이었죠. 김 선생도 함께 앉으십시다.
서근일 선생이 의자 하나를 더 끌어오며 말했다. 김범우는 얼른 그 의자를 받아서 적당한 자리에다 놓았다. 무슨 토론을 하시던 중이었나요? 시국 상황에 관한 것일 거라고 짐작하며 김범우는 물었다. 뭐 토론이랄 게 있습니까?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소리를 또 짓거린 거지요. 이명준은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담배를 빼들었다. 이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얘기가 그렇게 쓸데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선생은 공산주의가 싫어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온 월남인들의 애국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산주의 성향이 강한 소작인들을 오히려 두둔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우진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는 어느새 본격적인 토론의 자세를 갖춘 셈이었다. 선우 선생, 무슨 말을 그리 하시오? 선우 선생의 말대로 결론을 맺자면 내가 공산주의자나 빨갱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옆에서 함께 들은 두 분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날벼락 맞을 뻔했소. 이명준은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 이 선생, 내가 이 선생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주 계급을 비판하고 토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럼 누가 한 말이오? 선우진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 말 내가 했소.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이명준이 거칠게 담배를 비벼끄며 언성을 높였다. 자자 그만들 합시다. 아무 소득도 없는 정치 얘기하다가 괜히 점잖은 체면들 망치게 생겼소. 나이 지긋한 김경찬 선생이 두 사람을 막고 섰다. 김범우는 담배만 빨고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으리라 싶었다. 김범우가 알고 있는 이명준은 사회개혁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선우진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준은 공산주의자로 오해될 수밖에 없었다. 이 선생님이나 선우 선생님은 서로 토론 상대로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선우 선생님은 주관적 경험이 너무 강하시고 이 선생님은 객관적 논리가 너무 강하시거든요. 원래 토론에는 승부가 없는 법이니까 이 상태에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김범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김 선생 말이 맞습니다. 토론은 그만들 끝내시고 두 분 선생님 일찍 근무 잘하십시오. 이 선생 안 가시오? 서근일이 일어났다. 이명준도 따라 일어섰다. 김범우는 그제야 김경찬 선생과 선우진 선생이 근무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은 시내에 거주하지 않은 데다가 그동안 일체 얼굴을 비치지 않았으므로 일찍 근무해서 제외시켜 놓은 모양이었다. 이 선생은 아무래도 사상이 불온합니다. 김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준이 자리를 뜨자 선우진이 기다렸다는 듯 꺼낸 말이었다. 김범우는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선우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공산당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선우진이 딱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것이다. 선우 선생, 사상의 불온 여부는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일이지 선생인 우리가 관심 쓰거나 판단 내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내가 선우 선생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다면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우 선생이 겪은 경험에 예속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보복 감정으로 가치를 설정하거나 판단의 기준을 삼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생각이 왜소해지고 사태를 오판하게 되고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스스로 외로워지게 됩니다. 사회개혁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부르짖거나 실천하는 공산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개혁은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더욱 사회개혁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를 가장 훌륭하게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게티즈버거 연설을 한 에이브러함 링컨 아닙니까? 그는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인권선언이며 인간 옹호인 동시에 국민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봉건사회 체제나 전제군주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정면 도전이며
혁명 선언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봉건사회나 전제군주 체제의 반동으로 생겨났다는 데는 동일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이질성으로부터 두 주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건사회나 전제군주사회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되려면 인간 본위적 사회개혁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해방이라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새 세상의 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그 기대치가 컸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 팽배한 기운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생성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역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했겠습니까? 조선 왕권으로 복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주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봉건 체제를 만듭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음모를 용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민중들은 40여 년 전 조선 왕조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의식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산당 역사는 중국보다 앞서 있었고 자유주의다, 농촌 계몽주의다 하는 것들이 의식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만약 미소가 남북을 분단시키지 않고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 하더라도 결국 지주 계급의 몰락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기운이고 역사의 필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소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변은 바로 이남에서 일어났습니다. 집권을 노리는 일파와 자기 방어를 필요로 하는 지주계급이 뭉쳐져 정치 세력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행이고 사회의 기대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우 선생이 직접 겪었다시피 급속하게 사회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여파가 이남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들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북에서는 1946년 초반에 일련의 사회주의적 사회개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이남의 남노당 세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저변에 팽배해 있는 불만을 공산 세력이 은밀하게 긁어주고 자극하기 시작했으니 그 형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남에서는 지금까지도 농지개혁 법안이 국회에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사회 저변층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공산화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 혼란을 막으려고 했으면 이남에서도 제일 먼저 민주주의적 사회개혁을 단행했어야 합니다. 선우 선생은 민주주의 사회가 바로 지주계급을 보호해주는 사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남이 내걸고 있는 민주주의는 링컨이 정의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정당한 사회개혁의 절차를 거쳐 지주계급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주계급을 보호하고 있는 이남의 체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뿐 봉건사회의 답습이고 연장일 뿐입니다. 과감한 사회개혁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게 되면 사회 혼란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군부 내에 침투된 소수 공산 세력의 책동으로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수, 순천만이 아니라 벌교, 보성, 조성, 고흥까지 거의 동시에 공산 세력에게 장악당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까 이 선생이 했던 말의 의미는 제2, 제3의 그런 사건을 막는 방법은 단순한 폭력 행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선우 선생, 이 선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당해보지 않았으니 하는 소리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알거지가 돼보시오.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선우지는 느닷없이 부르짖었다.
그는 멀겋게 핏발이 돋은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진정하시오, 선우 선생. 선우 선생이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짓으로라도 재산에 대한 애착을 감추도록 하시오. 김범우의 음성은 냉정했다. 난 그런 위선적인 짓은 안 해요. 우리 재산을 빼앗아간 빨갱이 놈들 그리고 소작인 놈들을 두고두고 저주할 것이오. 김 선생도 한번 빼앗겨 봐야 알아요. 지금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선우진의 기세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다. 알겠소. 난 자격이 없다고 해둡시다. 김범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쪽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는 김경찬 선생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느리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김범우는 김 선생에게 목례를 하고는 교무실을 나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괜한 말을 했다는 후회와 불필요하게 긴 말을 한 다음의 허탈이 무겁게 밀려왔다. 의식이나 인식의 차이는 어찌할 수 없는 평행선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있었다. 이명준 선생에 대한 오해의 대목만 아니었더라도 그런 긴 말은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김범우는 현관을 나서며 픽 헛웃음을 흘렸다. 나도 사상이 불어난 놈으로 찍혔군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교문으로 이어진 자갈 깔린 길을 김범우는 고개를 떨군 채 걸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염상진 생각이 떠올랐다. 사상 운운한 이야기의 여파 탓인지도 몰랐다. 투철한 사상을 가진 염상진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사상보다는 인간적 기대 성취를 바라며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일까? 모든 여건은 차츰 염상진에게 불리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만약 좌절이 오면 염상진은 그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사건의 진압 방법도 폭력적이기는 그 전 사건들과 마찬가지였다. 미 군정의 무력은 변함없이 신속성과 잔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아니, 이번 사건에서 그 신속성과 잔인성은 더 확대 팽창되었다. 그 이유는 자명했다. 그들식의 단독 정부를 세워놓은 마당에 첫 번째 일어난 대규모 반란 사건인데다가 그 주축이 완전한 무장을 갖춘 현역 군인들이었던 것이다. 새로 세운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혼란이나 도전도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현역 군인들의 반란 행위를 진압하는 데 총력을 동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세력에 있어서도 무장한 군대의 항거였기 때문에 그 전의 사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었다. 그 반증이 신속한 대응이었고 막강한 무력의 동원이었으며 잔인한 색출 처단이었다. 14연대의 조직적인 행동의 신속성과 그에 호응한 지방 조직들의 기민성도 놀랄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에 대응한 미군들의 기동성과 무력 행사도 또한 놀랄만한 것이었다. 비행기로 순천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함대로 여수의 무작정 함포 사격을 퍼부어대면서 가까운 지역에 군경을 투입시킨 입체 공격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완전한 전쟁 수행이었다. 그건 자신들이 세운 정부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의 표출인 동시에 공산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그런 가차없는 군정의 계획된 행위 앞에서 14연대의 병력이나 염상진 같은 조직들은 얼마나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공산주의를 근절시키려는 군정의 무력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남로당은 손실과 좌절을 거듭하는 이런 정면 대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일까. 그런 모험주의적 투쟁이 아닌 좀 더 차원이 다른 투쟁은 모색할 수 없는 것일까. 북로당과는 정반대인 정치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남로당의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한 그 운명은 풍전등화가 아닌가. 김범우는 생각에 잠긴 채 교문을 나서고 있었다. 단장님, 이지숙이 말인데요. 어저께고 오늘이고 병원에는 발을 딱 끊고 얼씬도 안 하는구만요. 군은 인자 병이 다 나선 모양이구나. 두 다리를 책상 위에 걸친 채 담배를 뻐끔거리고 있는 염상군은 건성으로 대꾸했다. 근데 말이요, 단장님. 약간 요상스러운 것이 있더란께라. 오칠성은 어조를 바꾸어 말했다.
자신의 보고를 단장이 귓등으로 들어넘기는 데다가 며칠 동안 헛고생만 한 것이 아닐까 싶자 그는 그만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무엇이가 요상이야? 요상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싸게 보고혀. 급한 내 성질 몰라서 뜸들이고 있냐. 염상군은 눈길만 이쪽으로 돌렸을 뿐 자세는 그대로였다. 무엇이가 요상한 거니요? 어디가 아픈 무슨 병이 간디? 하루에 2-3번 썩 병원에 댕기던 병이? 어쩌 그러면서 팔을 또 끊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것이구만요. 병이야 신압으로 낫는 것이지 칼로 무시 잘르댔기 딱 낫는 것이 아느자는가 비요. 하루에 2-3번씩 병원에 댕긴 것도 요상스럽고 팔을 또 끊는 것도 요상스럽고 꼭 무슨 야루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오칠성의 목소리는 차츰 줄어들면서 어눌하게 변하고 있었다. 말을 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염상군은 반대였다. 오칠성의 말에서 뭔가 반짝 짚히는 것이 있었다. 염상구의 가늘게 째진 눈은 갑자기 더 가늘어지면서 예리하게 빛났다. 오칠성이 네 미행하다 들켰지야. 자세는 그대로였지만 염상구의 음성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닌데요. 절대 아닌데요. 당황한 오칠성은 팔까지 내줬다. 이런 씨부럴 새끼야. 들켰으면 싸게 들켰다고 혀! 그래야 일이 쉽게 풀리지. 아니란께요. 절대 아니란께요. 거짓말렸다가 죽을라고 거짓말을 요라. 오칠성은 맹세라도 하듯이 말했다. 이놈이 모른 새에 그 백여시 같은 년이 눈치를 챘을 것이다. 염상군은 책상에서 다리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오칠성은 질린 표정으로 뒤로 주춤 물러섰다. 싸게 나가서 단원 셋을 불러들여! 오칠성은 튕기듯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염상군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깊은 생각을 할 때 그는 을에 그런 모습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무슨 야로가 있는 것만 같았다. 남 서장이 떠나고 새 서장이 오고 토벌대 사건이 생기고 하면서 이지숙에게 미행을 붙인 일을 소홀히 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오늘도 하마터면 오칠성의 보고를 건성으로 들어넘길 뻔했다. 날은 저물기 시작하고 오늘 밤에는 회정리로 넘어가서 외서댁의 그 쫀득쫀득한 맛을 실컷 보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수. 그 잘생기지도 못한 것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었다. 그것이 남국민학교 선생이고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냈을 그때 잡아다 조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년과 안창민은 어떤 사이일까? 연애하는 사이. 이것 봐라. 토벌대장을 찾아와 거짓말까지 해가며 안창민의 어머니를 풀어달라고 할 정도면 연애하는 사이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그년도 빨갱이일까? 그 거짓말하는 배짱하고 잘생기지도 못했으면서 검한 끼가 흐르는 낯짝이 예사 물건은 아닐 듯 싶었다. 어쨌거나 문제는 병원인 것이다. 어디가 아팠을까? 정말 아프기는 했을까? 일단 의심이 생기면 풀릴 때까지 캐보는 것이다. 염상군은 외서댁을 찾아가기로 했던 생각을 지워버렸다.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그의 성미에 불이 당겨지고 있었다. 단장님 다 모였는데요. 숨을 몰아쉬고 있는 오칠성이 말을 더듬었다. 염상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4명의 단원은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리는 명령 똑똑하니 들어묵더라고 해. 오칠성이하고 너희 둘! 염상군은 마치 찍기라도 하듯이 힘을 준 검지손가락으로 두 부하를 지적했고 지적을 받은 부하들은 예. 절도 있는 대답을 해나갔다. 너희들 셋이는 자해병원 간호원을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갖고 와. 급한 일인께 얼른 잡아올수록 좋은 일이여. 만일에 못 잡아오면 너희들 셋이는 내일 아침 선수머리 뻘밭에 짱뚱이 바보로 거꾸로 쑤셔박혀 있을 것인께로. 염상구의 음성에는 잔인기가 끈적이고 있었다. 그러고 니 방만보기. 예. 니는 이지숙이가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어. 오칠성이. 예. 이지숙이 년 집을 갤쳐주고 전원 행동 개시! 4명의 단원은 다투듯 밖으로 몰려나갔다. 염상군은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며 지그시 힘을 주었다.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에서 오도도독 소리가 울렸다. 다음에는 왼손을 감싸며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다. 어떤 행동을 개시할 때 그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버릇이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전화기의 핸들을 돌렸다. 여보 청년단. 염상구는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게 말했다. 웜의 단장님 아직도 사무실이셔? 교환수 영자는 여전히 반색을 했다. 염상구가 단장이 되고 나자 그녀는 말끝마다 단장님을 붙이며 전보다 더 반색을 하고는 했다. 염상구의 무뚝뚝함은 그녀의 그런 노골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중국집 대. 뭘 시키시라고요? 지가 시켜드릴란께요. 아싸게 대. 염상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쪽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가 없었다. 여기 청년단인데 해삼탕 하나에 빼갈 한 독구리. 염상구는 내뱉듯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부하들이 간호원을 잡아오는 동안 배를 채워둬야 했다. 신문을 하자면 배가 부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 신문을 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피곤해지는 일도 없었다. 소리를 질러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시라도 상대방 눈치 살피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넘겨짚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먹질, 매질도 해야 하고 어찌됐든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간호원이 잡혀온 것은 염상구가 해삼탕과 술을 다 치우고 나서 담배 한 대를 거의 피워갈 즈음이었다. 간호원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염상구는 간호원의 모습을 보는 순간 무언가 감추어진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간호원의 모습은 단순히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배짱 없는 범죄자가 드러내게 마련인 범죄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 직감은 거의 틀려본 적이 없었다. 염상구는 전신에 힘이 팽팽하게 뻗치는 것을 느꼈다. 천연을 저그 벽에다가 뽀짝 붙여 돌려 세우니라. 염상구는 느릿하게 말하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유난히 길게 늘어지는 뽀짝이라는 어조가 잔인스러웠다. 두 부하가 간호원을 돌려 세워 벽에다 바짝 밀어붙였다. 오칠성이 네 중국집에 가서 무시를 큰 놈으로 하나 구해오니라. 염상구는 명령을 하고 나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무언가 큰 것이 걸려들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예감은 이지숙의 만만찮음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몰랐다. 오칠성이가 장단지만한 크기의 물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을 저 책상 위에다 잘 모셔 올려라. 염상구는 턱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그러고 전연을 책상 앞으로 끌어다 세워. 염상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하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모든 동작은 아주 익숙해 보였다. 책상 앞으로 끌려온 간호원은 아랫입술을 꼭 물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입술은 계속 떨려대고 있었다. 염상구는 자기 책상 서랍을 열었다. 무언가를 꺼냈다. 가죽 장갑이었다. 그것을 느린 손놀림으로 오른손에다 끼웠다. 사무실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장갑을 낀 염상구는 서랍에서 다시 무언가를 꺼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자전거 체인이었다. 두 줄의 체인을 그는 장갑 낀 오른손에다 한번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축 늘어진 두 줄의 체인은 무겁게 흔들렸다. 염상구는 간호원을 맞바라보고 책상 앞에 섰다. 2년 고개 들고 날 똑똑하니 봐. 염상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다. 간호원이 무겁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다. 이지숙인 년을 잡아다 족쳐서 너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냈으니께 2년도 좋은 말을 할 때 다 불어였어. 만일에 거짓말을 하면 마치 기합을 넣기라도 하듯 만일의 거짓말을 허먼 하는 대목에서 염상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짐과 동시에 체인이 쉬익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가르고 책상 위에 물을 내리쳤다. 너무 돌발적인 상황에 간호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짧은 비명을 토하며 푹 주저앉았다. 염상구의 눈짓에 따라 두 부하가 간호원을 일으켜 세웠다. 체인으로 얻어맞은 문은 흰살을 튕겨낸 채 반 가까운 깊이로 패어 있었다.
손을 입에 물고 상처난 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간호원은 두 다리를 비비 꼬았다. 참아내려는 의지를 배반하고 오줌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니년 몸뚱이가 요리될 것이야. 그러나 순순히 불기만 하면 손 안 돼. 니는 불기만 하면 죄가 없어. 니가 증인 노릇만 하면 되는 것인게. 염상군은 두 부하가 받쳐잡고 있는 간호원의 얼굴, 아니 눈을 노려보며 느릿느릿 말하고 있었다. 주여 힘을 주소서. 제가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빛을 저에게 내리시어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다.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야 했고 정신을 가다듬어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했다. 자신이 입을 잘못 놀리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정말 이지숙 선생이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았을까?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지숙 선생을 알아냈을까? 그럼 이들의 말이 참말인지도 모른다. 고문에 못 이겨 입을 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원장님은 자, 이지숙 인연이 자백한 말하고 니년 말하고 대조를 할 것인께 있는 그대로만 말혀. 자, 싸게 입 열어. 그녀는 전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들이 이지숙 선생을 들먹이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어떤 대목대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말을 하라는 것을 보면 넘겨짚는 것 같기도 했다. 자백을 할 때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데까지는 피해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정확한 판단이 생길지도 모른다 싶었다. 아, 싸게 불난게 싸게 불어! 이지숙 선생은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신 것 뿐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녀는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거의 동시에 염상구가 콧방귀를 뀌었다. 염상구는 진작부터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 거짓말에 대처할 2단계 방법까지 준비해두고 있는 참이었다. 요런 시부랄려나. 나가 한 말이 장난으로 듣기냐. 이년이 암에 시집도 못 가보고 신세를 조지고 잡은 모양인데 이년이 원하는 것이람사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 쉰 일이여. 얘들아, 전년의 옷을 홀랑 벗겨라. 그녀가 비명을 토하며 두 팔로 가슴을 갈았다. 두 부하가 그녀에게로 거칠게 달려들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쿵 소리가 나게 엉덩이를 마룻바닥에 찌으며 나둥그러졌다. 저 젖은 무슨 지랄병이여. 염상구가 사납게 소리쳤다. 어메, 요년이 오줌을 질퍽하게 싸놨구만이라. 니밀 얼령 같으니라고. 넘어진 사내가 투덜거리며 일어섰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 있었다. 아, 멋들려. 싸게 홀딱 벗겨. 염상구가 체인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넘어졌던 사내가 그녀의 어깨 쪽지를 잡아 낚아챘다. 저고리가 푹 찢겨나갔다. 언니, 다 말올라요. 싹 다 말올라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두 손바닥을 맞비비고 있었다. 시부랄년.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요? 야들아, 옷을 안 벗기면 요년이 또 마음이 변해 거짓말을 할 것인께 홀랑 다 벗겨라. 아니어라. 다 말오겠어. 참말만 오겠어. 그녀는 마치 미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몸부림치며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이년이 참말만 허겄으면 이년 밑구녕털이 나오기 전에 싸게 혀. 야들아, 싸게 이년 옷을 벗기란께. 한 사내가 치마를 잡아챘다. 치마가 찢어졌다. 부상당한 안장민 선생을 치료했어요. 울음과 함께 그녀가 토해낸 말이었다. 무엇이요? 염상구는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했다. 너무나 의외고 상상 밖의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확 불꽃을 일구며 그의 뇌리를 치는 기억이 있었다. 그날 밤의 습격이었다. 그랬었구나.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병원으로 출동이다. 총들 잡아! 염상구가 무기고의 자물쇠를 따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이 제각기 총을 들고 뛰쳐나가 버린 사무실에서 그녀는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다. 그리도 쉽게 속아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녀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22) 병원 사건. 전명헌 원장과 이지숙 선생이 체포되면서 사건의 전모는 드러났다. 경찰의 신문에 전 원장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진술했던 것이다. 그 사건에 관한 소문은 다음 날로 읍내에 속속들이 퍼졌다. 경찰에서 비밀에 붙이지도 않았지만 자기네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청년 단원들의 과장된 입놀림에 의해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그만큼 빨랐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것은 놀랍고도 흥미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부상당한 빨갱이가 읍내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청년단에서 급습했을 때는 이미 부상당한 빨갱이가 자취를 감춘 뒤였다는 사실이 큰 흥미를 유발시켰다. 아이들까지도 양지 쪽에 모여 우김질을 하고 입씨름을 벌일 정도로 그 사건은 관심거리였다. 사람들은 제각기 아는 체를 하고 사건 처리에 관해 의견 대립을 보이고는 했지만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죄 없음으로 입이 모아졌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결여된 인정론이고 전 원장이 얻고 있는 인심의 반응이었을 뿐 그가 처한 입장은 그리 간단하거나 단순하지가 않았다.